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오늘은 중국 지표가 좋아질 때 한국 수혜주는 뭘까? 이 관련해서 4월 첫 번째 주간 정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뭐 비제조업 지표 다 남아 있는데 다음 주 일정을 보니까 사실 주요 기업들의 매크로 지표, 뭐 제조업이든 비제조업 이런 지표를 빼고 나면 그렇게 월 초라서 재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오늘은 차분차분 과연 이 관련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0일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인데요.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국가통계국이죠. MBS 제조업 지수가 50.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눈에 보시다시피 막대 그래프가 가장 높습니다. 최근 1년 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50.8. 아, 사실 그 중국이 제조업 지표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경기가 조금 연착륙을 한다, 이게 바닥을 좀 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상반기 때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놓고 보면 뭐 앞으로 계속 상승할지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3천선에서 좀 잡아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국내 증시가 지난 1월 달에 글로벌 기준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죠? 꼴찌를 할 때 흐름 자체가 중국에 대한 익스포즈도 꽤 컸어요. 물론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반도체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되게 크죠. 왜 그러냐면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근에 원화 환율이 이렇게 1340원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월봉입니다.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증시가 좋다 하더라도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죠. 그 관점에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흐름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관점을 해서 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게 비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소비와 관련이 높은데 이것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 53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이것도 작년 2, 3월 이후로 가장 최대치죠. 예, 가장 최대치인데 물론 작년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 작년 이맘때는 23년도는 또 22년도 이게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다 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작년 11월 달에 50 초반에서 약간 주춤하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비제조업 지표는 소비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50.8이라는 제조업 지표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다음 주에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될 건데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지금 여전히 지난해 연말 이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2월달 지표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조사 기간 따라서 중국이 두 군데서 발표가 되죠. MBS라고 이야기하는 국가통계국, 그리고 또 하나의 조사 기관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는데 어쨌든 국가통계에서 발표된 지표 자체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말은 좀 있어요. 국가통계국이니까 약간 대기업 위주인데 약간 중국 지표를 뭐 어떻게 너는 믿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우리 결에 맞게 중국 지표가 좋아질 때 한국 수혜주는 뭘까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약간은 이런 흐름 자체가 다음 주 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월 초에 뭐 3월달 수출 지표가 발표되고 또 남아있는 차이슨 제조업 지표의 뭐 예측치라든지 이런 게 발표가 되고 또 주 후반에 이제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매크로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연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딱 볼 때 중국 지표 좋으면 이런 생각들이 납니다. 철강업종, 석유화학업종 대표는 이제 경제 산업적 영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재로 넘어가면 뭐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옛날에는 엔터 면세점이라 그랬는데 지금 엔터 면세점은 제가 아니요 여행주 면세점은 좀 빼놨어요. 그리고 엔터나 게임 이런 게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소비재 성격을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지금 미국과 중국하고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물론 애플의 아이폰의 출하량도 예전보다는 낮고 하웨이의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도 이런 수혜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제일 먼저 볼 게 중국 지표가 좋아지면 일단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주요 매크로 지표가 좋아지냐를 볼 수 있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5%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 상승 자체가
약간 미국의 국채 금리를 조금 부담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만 원유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죠. 그러면 간단히 생각할 때 석유화학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쪽으로 갑니다. 물론 그게 당장 주식 관점에서는 워낙 한국 증시 쏠림이 심해서 뭐 SO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라 이렇게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메커니즘 관점에서는 원유나 에너지 쪽이 좀 좋은 그림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에너지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반영하네요. 제일 많이 반응하는 게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져왔지만은 아까 본 대로 석유화학 제품으로 연결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으로 그럴 거는데 중국이 회복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산업재해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금도 있습니다만은 은이 있습니다. 은 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보면 월간 기준으로 10% 정도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대표적으로 산업재해 성격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은 가격이 오르는 것과 주식과 연결을 지으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재 중에서 비철 금속 쪽으로 매기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산업재 구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구리가 상승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자레야, 풍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고려아 있는 기업들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종목과 바로 연결이 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메커니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장 더딘 게 뭐냐 하면 철강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덜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 철강, 석탄 이런 거는 과잉 생산 이슈가 좀 문제가 되고요. 약간은 조금 전에 봤던 요 지표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산업재해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더라도 철강석 가격의 흐름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전히 지금 조금 전에 중국 지표가 좋아진다고 우리가 와 환호하는 것 같지만은 약간 무거운 쪽에서는 이런 게 좀 있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되긴 되죠.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바로 이 기업에 지금 이것도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기 상승한다고 연결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말에 본 것 중에 하나가 샤오미가 전기차 이야기죠. 샤오미 전기차가 이제 나오면서 저도 사실 올려는 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8, 10만 대 정도가 벌써 예약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4시간 내 8만 8천 대면 물론 이제 언제 어떻게 정확히 인도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나름 한편으로는 약간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유튜브 가격으로 연결 짓는 것도 그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 볼 수가 있고 원자재 에너지 쪽은 별로 볼 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좀 정리를 해보면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디지만은 한번 그래도 너무 아예 제낄 건 아니지 않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많이 보는 게 바로 피부 미용 쪽이죠.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이미 물론 작은 종목이긴 한데 어떤 비올이란 기업 자체가 나름 비올은 이제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부 미용 관련주들은 클래시스도 있고 비올도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로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원테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어쩐 이 비올 같은 회사는 실phẩm X라는 브랜드 자체가 또 중국으로 판매가 되는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움직여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임플란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약간 덴티움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임플란트 쪽은 조금 더딘 흐름이고요. 약간 이제 피부 미용이라는 어떤 조금 더 고부가가치 제품의 어떤 투자의 매력도가 좀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여기 있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해서 무조건 또 피부 미용 해가지고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만 찾아야 되냐 뭐 그런 거는 이제 순차별로 좀 섹터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Y단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고 화장품도 마찬가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최근 23년도 화장품주의 특징 자체가 난 차이나였잖아요. 중국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브랜드들이었잖아요. 물론 그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잉글우드 랩이라든지 실리콘트, VT,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건 변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기존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중국 비중이 조금 높아가지고 고전했던 회사가 아무래도 아무래포스픽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물론 조금 무겁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런들의 변화도 볼 필요가 있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맥스도 여전히 중국 비중에 대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ODM 업체들도
실적 관점에서는 조금 의미 있게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고 엔터나 게임은 사실 약간 애매하죠. 그렇죠. 이건 좀 애매한데 그래도 너무 아닌 건 아닌 거고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엔터로 생각하면 SM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예전에도 SM은 중국 출신의 아티스트도 고용을 한 것도 있었고 물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엔터주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 소비주에서는 빠지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기업들 물론 이제 엔터주는 하이브든 JYP든 SM이든 또 큐브 엔터든 그 아티스트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걸 체크하더라도 이제 포괄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이런 건강기능식품 한번 넣어봤는데 요즘엔 거의 안 볼 건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 호조 품목인데 23년도 기준으로 수출 정감률 쪽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실제 매출에서 그렇죠. 국가별로 놓고 보면 금기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만 억 8억 4,700만 달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거의 한 20%가 넘죠. 30%가 중국이고 그다음 일본,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수출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예, 절대 금액으로 보셔야 돼요. 중국, 예, 그리고 일본,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청감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치로 말씀드리는 거죠. 약간 2월 달까지는 주춤했었네요. 일본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종목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가 우리 예전에 놓고 보면 뭐 노바렉스 이런 것들 많이 아마 유명할 겁니다. 근데 주가가 보니까 제가 차트를 봤더니 너무 빠져 있네요. 근데 너무 빠져 있는 거는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미코젠 같은 이런 기업들은 글쎄요 이거를 단순하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봐야 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anyway 근데 건기식 관련주들도 데이터 자체만 놓고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선 찾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아이디어에 초점을 두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 기기 쪽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뭐 갤럭시 S24가 얼마 팔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이제 단말기당 가격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출하량은 뭐 그냥 12억 대 정도라고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연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시대는 지나갔죠. 그래서 3% 증가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비싼 거예요. 대당 80만 원 이상 고가짜리 600에서 800달러짜리가 증가 속도가 제일 높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보급 속도가 많이 그러니까 이 무슨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출하량이 3%밖에 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스마트폰은 너나 누나 누구나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감되는 속도, 보급 속도는 더뎌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나 기능이 좋은 고가의 프리미엄 폰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가 같은 경우 역선장하는 거죠. 뭐 저가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20만 원짜리 이하의 보급형을 말하는데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물론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삼성이 이제 AI폰 들어가고 삼성은 AI폰 24 들어가면서 23에도 AI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죠. 기존 나와 있는 모델. 아이폰 16 같은 경우도 곧 출시할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중국의 1위 업체가 화웨이 아니겠습니까? 화웨이는 바보입니까? 화웨이도 이제 추가를 하겠죠. 그리 놓고 보면 메이트 X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폰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자체도 조금 더 고부가가치 쪽으로 커진다고 한다면 뭐 우리 시장 관점에서는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뭐 KH 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고 약간 화웨이 생각하니까 사실 이 JNTC라는 기업이 삼성 쪽 그 스마트폰 강화유리 만드는 기업인데 JNTC라는 기업이 물론 최근에는 약간은 이 강화유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JNTC가 유리기판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좀 움직이는 건 없잖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뭐 JNTC 같은 경우는 원래 스마트폰 쪽에서는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화웨이가 치고 나가고 여기에 이 회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자동차용 강화유리고 있고 또 물론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유리기판 쪽으로도 뭔가 비전을 한다면 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변동성 크지만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지표가 좋아질 때란 영상으로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철강 석유화학 요런
모멘텀 내에서도 일정 부분 종목마다 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지표가 좋아질 때는 산업재보다는 소비재가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4월달, 5월달 실적 시즌 넘어갈 때 조금 더 그게 부각이 되죠. 예,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